러시아의 혁신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이 만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걸 우리도 만들어보자. 하지만 더 형편없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러시아의 소위 발명가들의 최신 표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거둔 성공을 보고 그래서 러시아는 기지를 세웠고 그 기지에는 러시아가 해상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훨씬 더 뛰어난 설계를 따라잡기 위해 만든 러시아 자체의 해상 드론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해상 드론을 흑해에 가까운 기지에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기지를 찾아냈고 러시아의 모방 드론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습니다. 예브파토리아 정착지 근처에 스네즈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해군 기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세바스토폴은 훨씬 더 크고 최근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흑해 함대의 본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스네즈나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흑해와 아조프해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의 일환으로 해상 드론 함대가 이 작은 기지로 보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모방하고 싶어합니다. 흑해 함대의 군함들이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거대한 표적이 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을 알고 러시아는 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해상 드론에는 해상 드론으로 대응한다. 늘 그랬듯이 따라잡으려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베끼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스니즈나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해상 드론으로 가득 찬 기지를 세우면 다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SBS를 아네이가 러시아 기지를 상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늘 하던 대로 성공을 선언하면서 SBS의 열정적인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키로프 대대의 요원들이 이번 공격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로프 대대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대 중 하나로 명성이 높습니다. 키로프 대대는 가장 엄격한 보안 규정 하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대원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서 복무하고 있는지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되어 키로프 대대원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엄격한 비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비밀주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키로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듣게 되는 유일한 순간은 그들의 공격이 끝난 직후뿐입니다. 그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키로스 대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들이 남긴 불길과 파괴만이 드러냅니다. 스니즈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로스가 공격했고 크림반도의 주요 해상 드론 항구가 불탔습니다. 작전의 대부분은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드론이 격추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곧 추측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브로브디의 확인 외에도 우리가 가진 것은 몇몇 영상 자료입니다. 3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스니즈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공중 드론을 보내 러시아의 기반 시설을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기지로 그리고 이후에는 크림반도와 점령지 전역의 다른 목표물로 돌진하는 모습을 드론 시점에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한 연기 구름을 내뿜는 불길이 러시아의 해상 드론 기지에서 치솟는 모습이 보입니다. 억락고가 공격당하고 거대한 폭발이 항구를 따라 위아래로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곳에서 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은 시청자라면 영상에서 뭔가가 빠져있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방공 사격입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광탄 사격이 전혀 보이지 않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보통 발사하는 미사일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키로프가 러시아의 크림 해상 드론 기지로 가는 길이 뚫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 대부분 동안 따랐던 고립 전략의 효과로 보입니다. 아마도 크림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점점 제한되어서 해상 드론 기지에 배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방공 사격이 없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러시아가 기지로 보낼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그곳까지 옮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립 전략으로 인해 크림반도를 휩쓸고 있는 연료 위기로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을 필요한 곳으로 운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크린포럼이 7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키로프 대대의 계획을 알아챘다고 해도 어쩌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격은 어차피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키로프 대대의 요점입니다. 이 대대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공격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신중하게 대중에게 공개되며 대대는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것 이상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이유는 키로프가 분명히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푸틴, 당신은 해상 드론을 숨길 수 없습니다. 키로프는 그 위치를 알고 있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키로프가 스니즈나에서 무엇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경납고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경납고에는 러시아가 결국 흑해와 아조프해로 보냈을 해상 드론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드론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러시아의 모방 프로그램과 그들이 생산한 해상 드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오르칸을 제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형 해상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처음 흑해에 배치했던 드론들과 유사하며 약 100리터 정도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 러시아가 스니즈나에 카트란 해상 드론을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해상 드론들은 엔진을 금속으로 감싸 적외선 신호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체에 기관총이 장착된 모습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민들레 드론은 43노트의 속도와 600kg의 탑재 중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니즈나에 있었을 수도 있고 머라이나 300S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머라이나 300S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마규라, V5의 러시아 버전이지만 어뢰로 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니즈나에서 이런 종류의 해상 드론 중 어떤 곳이든 타결할 수 있다면 만족할 것입니다. 어쩌면 전부 격파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해상 드론 기지에 대한 공격 결과를 최초 공개 이후에 추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스니즈나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푸틴과 그가 오랫동안 통제력을 잃었던 흑해 지역에서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려는 그의 욕망에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모방 드론들은 이제 막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러시아가 해상 드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군사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이런 인사이트가 가득한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러시아가 애초에 왜 해상 드론을 만들려고 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는 40척의 수상 전투함과 7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함대가 러시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 함대는 그 이름을 따온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러시아는 오만하게도 우크라이나가 해군 전투에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몇 척의 순찰함과 기뢰전 함정뿐이었습니다. 그건 흑해 함대의 위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투함들을 앞세워 러시아는 흑해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과 장비는 우크라이나로 쉽게 해상으로 진입할 경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는 러시아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군도 없는 작은 나라가 흑해 함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2024년 여름까지 그 함대의 약 3분의 1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군함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단 한 척의 군함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은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와 같은 미사일, 점점 늘어나는 공중 드론, 그리고 물론 해상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그 드론들은 흑해에서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마구라 V5로 최대 300kg의 폭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내내 러시아 군함을 상대로 가미카제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그 뒤로도 다른 혁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베이비는 이제 최대 1500km에 달하는 엄청난 사거리를 자랑하며 2800kg 탑재 중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기뢰를 투하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공중 드론의 모선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비딕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정찰부터 공격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해상 드론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해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고 빠른 드론으로 러시아의 거대하고 느린 함정을 압도할 수 있었는데 이 드론들은 탐지하기 매우 어렵고 사정권에 들어오면 치명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들은 흑해 함대를 압도했습니다. 그 함대는 전통적인 본거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러시아 군함은 흑해나 아조프해에서 매우 드문 광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해군 전략 전체가 바뀌었고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적 접근 방식을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군함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지금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의 표적을 섀도우 함대로 돌렸습니다. 7월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해상 드론을 이용해 흑해 유조선 알바로호를 격침시켰습니다. 이 드론들은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 3주간의 작전에서 200척이 넘는 이러한 선박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선박이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많은 선박이 공격을 받아 러시아에게 해상전은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니 어쩌면 이번 세기 내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선박이나 함대의 크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상 드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러시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스니즈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크림반도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해상전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인정하는 셈입니다. 흑해 함대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내세운 것과 맞설 수 있는 자체 해상 드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훔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해상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러시아보다 훨씬 뒤처져 있고 우크라이나와는 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발트해를 보호하기 위해 세일 드론을 보냈고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코스세어 해상 드론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술에 있어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양전략센터가 3월 보고서에서 경고했듯이 모스크바는 현재 정찰, 해저 작업, 군사작전을 위해 설계된 수상 및 심해 플랫폼을 점점 더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북극, 북대서양, 발트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후에도 러시아의 미래가 있다면 이는 러시아의 미래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해상 드론 대부분이 흑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운용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7월 30일에 직접 목격했습니다. 러시아가 해상 드론 분야에서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러시아는 먼저 그 드론들을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주변 해역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스니즈나에서 치솟는 불길이 그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상 드론 기지를 확인하는 즉시 우크라이나는 자체 드론을 보내 그 기지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른바 혁신가들은 해상 드론을 모스크바로 가져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엿보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한 망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스니즈나에서의 공격은 7월의 하이라이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달의 SBS는 51,109개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 공격은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해상 드론 기지를 훨씬 넘어선 하루 동안의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밤 SBS 드론들은 크림반도에 위치한 얄타의 이페트리 레이더 기지에 있는 전파2가 대피소에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키로프도 그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도네츠크주에서 저상 트레일러로 이동 중이던 부크 M3 방공 시스템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보관하고 발사하는 데 사용하는 점령된 도네츠크 공항에 대한 공격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자포리자주 이바니우카에서 SBS의 네메시스 여단이 P-18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같은 여단은 페도로프카에서 숍카2 복합체와 루스키 콜로데츠에서 네보 SVU 시스템도 타격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현재 러시아의 로스토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SBS로서는 성과가 큰 밤이었습니다. 해상드론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점 줄어드는 방공망의 일부였던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파괴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더 많은 안전한 항공 통로가 만들어졌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다른 고가치 표적에 대한 공격도 거의 확실히 이어질 것입니다. SBS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더 많은 모방 해상 드론을 보내려고 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후 우리는 하나의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와의 해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는 오직 자신만을 탓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그래왔던 일입니다. 러시아는 규모와 이른바 힘이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들이민 어떤 수에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드론이 등장한 이후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을 막을 만한 어떤 것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의 유일한 실질적인 방어수단은 그 드론들을 제때 발견할 경우 사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해상 드론이 직접 수행하는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는 우리의 해상 드론을 타격할 효과적인 대응책이나 대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드리 리젠콜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 해군 참모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안드리 리젠코는 러시아가 흑해 함대가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러시아는 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전체 함대가 사실상 흑해에 갇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로르샤흐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함께 흑해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 천재적인 비대칭 전략과 함께 흑해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략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압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병력을 투입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 전략 덕분에 미젠코는 이 모든 대형 러시아 함선들이 해상 드론에 대해 치명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12대 1로 압도했던 해군 전략이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그 격차가 4대 1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러시아 함선들은 사실상 기지에 숨어서 공격을 받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해상 드론으로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해서 러시아의 드론이 배치되기도 전에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덧붙임으로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것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상 드론이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7월 27일 보도에서 인사이더는 러시아가 배수량 500톤인 거대한 해상 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러시아 미사일 보트와 같은 크기입니다.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로 모사에프는 이미 러시아 TV에 출연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드론의 비용, 누가 제작하는지, 언제 진수될지, 러시아가 어떻게 이를 통제할지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진짜라고 합니다. 모사에프를 믿으세요. 러시아 사령관은 이것이 이런 종류의 첫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함 크기의 해상 드론은 흑해로 진입하려고 하면 훨씬 작은 드론들에 의해 격침될 수 있고 실제로 격침될 거대한 표적입니다. 러시아가 건조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실패한 함정의 무인 버전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복해서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큰 것이 더 좋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거대한 해상 드론은 전술적으로 현재 러시아가 치르고 있는 전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도 푸틴에게 보여줄 때 그럴듯해 보입니다. 가장 웃긴 점은 이 곧 등장할 드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해상 드론 분야에서 우리가 본 러시아 혁신의 유일한 진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이 드론은 너무나도 쓸모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 해군. 마사엘프가 완성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해상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러시아는 실제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는 드론이 있는 기지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키로프가 또 한 번 일을 저질렀네요.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해상 드론 우위는 흑해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심각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참담한 실패로 인해 점점 더 깊은 광기에 빠져들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든 찾고 있습니다. 푸틴의 해결책은 나토를 새로운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음흉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푸틴은 폴란드를 공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어리석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7월 3일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폴란드에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에서 무력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그 도발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소식이 폴란드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와 밀접하게 일하는 소식통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러시아의 공격이 폴란드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러시아가 어떻게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입니다. 일부는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폴란드로 날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상 침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월경지가 관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뭔가 어두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고 있는 전쟁으로 여전히 바쁜 상황에서 왜 폴란드를 공격하려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의 지도자가 완전한 침공보다는 도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자주 쓰는 수법이죠. 그 의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푸틴이 여러 번 사용한 것을 봐왔던 전략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보인 공격적인 행동들도 8년 후에 일어난 전면 침공의 서막이 된 비슷한 종류의 도발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모르는 척하면서 공격을 감행하고 그로 인해 대응을 유도해서 러시아의 선전기계가 뒤이어 온갖 정당화를 쏟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토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구도 원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육군 중장 겸 육군 감찰관인 크리스티안 프로이딩은 러시아가 2029년까지 나토 파트너국을 침공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예정된 일정보다 3년이나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러시아가 몇 년 후에 있을 전면 침공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고 이후 폴란드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자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겁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달이 정말로 중대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특히 발트 3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투스크 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미국이 경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침공을 선택한다면 발트의 전체 지역이 러시아와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투스크 총리는 현재 폴란드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정보 덕분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크가 조용히 자신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미국의 경고가 현실이 된다면 푸틴은 폴란드를 쉽게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와 자신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푸틴의 가장 큰 실수일 수 있는지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측이 난무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행동은 앞서 언급한 대로 폴란드 인프라에 대한 드론 공격이나 보병이 동원된 일종의 국경 침범입니다. 후자가 더 우려되는 시나리오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인 지상 침공을 감행할 입장이 아닙니다. 대신 텔레그래프가 언급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소규모의 러시아군과 어쩌면 벨라루스군을 폴란드 국경 너머로 보내 일종의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푸틴의 이상적이지만 왜곡된 세계에서는 폴란드가 즉시 그 병사들에게 발포하고 그로 인해 푸틴이 이 사건을 선전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봐라,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폴란드 영토로 걸어 들어갔을 뿐인데 그들이 발포했다. 나는 억울하다. 러시아는 항상 피해자다. 강력한 선전은 아니지만 푸틴은 자신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허술한 구실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해왔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러시아군이 폴란드에 진입하는 것은 폴란드를 미국이 관여하는 어떤 협상 시나리오로 몰아넣는 도발이 될 것입니다. 텔레그리프는 이것이 모스크바의 또 다른 승리로 여겨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이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벗어나기로 선택한다면 푸틴은 러시아 군대의 막강한 힘이 폴란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운이 좋다고 느낀다면 그는 이 협상의 일환으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여기서 승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그 전략이 실제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확실히 나토의 동부전선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군사력을 증강해왔습니다. 폴란드를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발트 국가들이나 북유럽 국가들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지적했듯이 위성사진은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을 비롯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국경을 따라 군사 주둔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당국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국경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가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 경계에 약 11만 5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 속담이 지금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세 발트 국가들과 함께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종류의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인들, 특히 국경을 넘으려는 군인들에 맞서 이러한 지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폭발물 외에도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러시아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한 드론, 그리고 다가오는 공격을 감지하는 센서 등 국경 방어 시설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푸틴이 단순한 이론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위협은 실제입니다. 미국의 경고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지상 침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 폴란드를 위협하려 했던 사례를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러시아는 19대의 드론을 폴란드 영공에 보냈고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3개의 폴란드주 전역에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드론은 폴란드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경고하는 공격은 러시아가 방어 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몇 대의 미끼 드론을 보내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실제 공격이 될 것이고 드론이 폴란드의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군사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푸틴이 이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폴란드에 드론을 보낼 의도가 없었습니다. GPS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푸틴은 주장할 것이고 또 한 번 도발에 성공했다며 혼자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폴란드 내 러시아인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가 푸틴이 러시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은 불과 5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은 의도적인데 이는 푸틴이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러시아 내에서는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폴란드에 내린 경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경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이미 폴란드 국경에 칼리닝그라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침공이나 공격 행위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 푸틴에게는 대단한 한 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격은 푸틴을 영원히 끝장낼 수도 있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저희는 매주 제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저희 영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왜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 푸틴의 지금까지 가장 큰 실수가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틴이 너무 무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군대의 막대한 위협이 되는 강대국입니다. 몇 분 전에 폴란드의 국경 강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그것만 하고 있다면 푸틴은 자신의 침공 계획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로 보면 나토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입니다. 2026년에 폴란드는 GDP의 4.8%를 국방비로 지출할 예정인데 이는 이미 나토가 과거에 설정했던 2% 목표를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5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2035년까지의 5% 목표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해왔으며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300대의 전차를 보냈으며 그 이후로도 포병과 장갑차 등 훨씬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나토 내에서 폴란드보다 더 큰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터키뿐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 미국산 무기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드론 분야에서도 유럽 대부분 국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2026년 초 에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폴란드가 이미 인상적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2030년까지 군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대규모 지출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는 또한 군대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는 3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만 명의 예비군을 더해 잠재적으로 50만 명의 상비군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해군 전력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A-26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 덕분에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베우 잘레프스키는 자국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잘레프스키는 우리는 유럽 내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역량을 가진 육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는 매우 짧은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역량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근거 없는 힘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군사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푸틴이 정말로 침공을 시도한다면 그는 만만한 적을 상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나라와 맞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로 이루어진 지친 러시아 군대와 맞서는 지치지 않은 군대도 상대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4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한다면 잔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잔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대는 규모가 크고 매우 잘 무장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가까워 드론 전력을 매우 빠르게 증강할 수 있는 군대와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성가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 푸틴에게 가장 큰 실수가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어리석게도 폴란드에 군대를 보내거나 폴란드의 인프라를 상대로 드론을 사용한다면 폴란드는 오직 한 나라만이 이전에 해본 적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나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회원국은 공격받은 회원국을 돕기 위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 이후 이 조항을 발동했으며 폴란드가 다음이자 두 번째로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국경에 위치한 북유럽이나 발트 국가들조차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나토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푸틴은 준비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나토 내부 일부 인사들은 폴란드가 제5조를 발동하면 유럽 전역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병력수와 군사적 결속력 면에서 나토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의무를 이행한다는 가정하에 나토의 32개 회원국은 러시아보다 매년 수십억 달러 더 많은 국방비를 합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년이 넘는 전쟁에 휘말려 소모되지 않았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나토가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맞서 전력을 다한다면 나토는 230만 명이 넘는 추가 병력을 보유하게 되고 군용 항공기도 약 5배 더 많게 됩니다. 해군은 러시아의 거의 4배에 달하고 주력 전차도 2배 이상 많으며 장갑차는 러시아보다 약 100만 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협력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토가 완전한 지배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요소는 이 모든 화력을 유럽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물류는 정말 엄청나겠지만 폴란드는 나토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폴란드에 대한 계획이 전면전을 촉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푸틴의 폴란드 도발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될 세 번째 이유, 바로 칼리닝그라드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러시아의 월경지에 대해 언급했죠. 이곳은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푸틴이 계획하는 어떤 침공이든 잠재적 발진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폴란드와 나토가 푸틴에게 더 이상 그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칼리닝그라드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홀거 노이만 독일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홀거 노이만은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어떤 행동을 시도한다면 칼리닝그라드가 명백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것이라는 경고의 일환입니다. 2025년 10월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 육군 사령관은 전쟁이 발발하면 나토가 칼리닝그라드와 세바스토폴, 크림반도와 같은 러시아의 주요 기지를 전쟁 첫 몇 시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역시 칼리닝그라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다면 나토가 러시아의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에 직접 지상 침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공중작전에 참여해 칼리닝그라드를 초토화시키면 러시아는 지상에서 단일 전선으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왜 푸틴이 지금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나토의 잠재적인 대응,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푸틴이 나토를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가올 공격이 무엇이든 폴란드의 강력한 대응이나 나토 제5조 발동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푸틴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자극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원하는 바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언급한 협상 시나리오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푸틴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푸틴은 폴란드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가 약해질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대통령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상황 때문에 점점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위험입니다. 절박한 푸틴은 위험한 푸틴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논리는 이상해 보이지만 묘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태에 갇혀 있고 국내에서 자신의 인기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지막 도박은 나토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격에 대한 대응의 분열이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토가 자체적으로 공격으로 대응한다면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이용해 나토를 러시아의 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주장해왔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싸움의 필요성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켜 그들을 공통의 목표 아래 단결시켜 자신이 강제로 쫓겨나지 않고 남은 생애를 대통령으로 지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함의 모습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불화를 개인용 구명보트로 써도 될 만큼 배짱이 큰 사람도 있죠.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는 그걸로 태평양도 건널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푸틴의 오랜 동맹이었던 토카예프는 러시아 지도자와 마주 앉아
그것도 생방송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쟁을 끝내라. 푸틴은 이 일을 위해 수많은 벙커 중 하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했고 토카예프가 말하는 동안 얼굴을 찡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푸틴은 그를 지지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러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순간은 푸틴에게 승리의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7월 25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푸틴은 이르쿠츠크에서 철저히 통제된 홍보 이벤트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그 다음 옴스크로 이동해 토카예프와 만났습니다. 푸틴의 참모들은 이 방문의 시기를 잘 맞췄습니다. 7월 말 이되면 우크라이나가 그 시베리아 도시의 정유소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뒤 남았던 연기와 불타는 연료 냄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푸틴은 토카예프와 함께 전국 방송에 설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경제 협력과 두 정상 간에 체결될 모든 합의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푸틴은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있어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토카예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말을 시작했을 때 푸틴이 듣기를 기대했던 러시아 지도자를 기쁘게 할 상투적인 말들은 토카예프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토카예프는 실제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카예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토카예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푸틴의 얼굴을 때리는 따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따기는 마치 제게스팀과 그들의 거대한 손장치로 때린 것만큼 강력했을 것입니다. 저는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신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전화로 당신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현재 분쟁 상황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토카예프가 선언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푸틴의 일그러진 표정 하나하나와 토카예프의 모든 발언을 촬영하여 러시아 전역에 방송했습니다. 토카예프는 이어서 이 분쟁의 본질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푸틴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거의 무심하게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여러 가지 이유들, 예를 들어 나라의 나치즘과 싸우고 싶다는 것부터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는 그의 역사 왜곡 주장까지 모두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카예프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카예프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진 따기 같은 한마디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은 멈춰야 한다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선언하며 푸틴에게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토카예프는 푸틴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중재자로서 카자흐스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그런 중재자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토카예프가 밝혔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카자흐스탄 지도자는 말했습니다. 푸틴은 충격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발언할 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응은 미디어 행사가 끝난 후 토카예프에게 자세한 브리핑을 하겠다는 궁색한 말뿐이었습니다. 그 브리핑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토카예프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푸틴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방금 견뎌야 했던 것은 적어도 무역과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동맹인 대통령이 자신이 분명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전쟁을 계속하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는 동안 배경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푸틴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르쿠츠크 방문도 잘 진행됐고 푸틴은 예고 없이 그 지역의 항공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MC-21 여객기와 약 130M 전투훈련기를 점검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경호원들은 푸틴의 편직증과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 후 푸틴은 옴스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며 러시아가 무역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했습니다. 드미트리 콜로조프라는 러시아 언론인인데 그는 이 모든 굴욕을 완벽하게 요약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본질적으로 광기와 개인적 변덕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정중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수년간 분쟁의 근본 원인을 주장해온 푸틴에게는 뺨을 때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개적인 질책이 그의 면전에서 전달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없으며 푸틴이 단지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던 만남에서 상처받고 곤경에 처한 푸틴은 또 다른 벙커로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고분고분 따를 거라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면전에서 직접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모습을 감추고 굴욕에서 회복하는 동안 몇 주 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단어만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왜? 좋은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토카예프가 푸틴에게 그런 행동을 한 모든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구독하실 때 알림벨도 꼭 눌러주셔서 저희의 1일 영상이 여러분의 피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푸틴의 큰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은 우크라이나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즉시 우크라이나가 카자흐스탄을 러시아에 대항하게 만들었다며 거품을 물고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무역 동맹국이었지만 카자흐스탄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어떤 신호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아주 초기에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들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푸틴이 기대했을지도 모를 어떤 지원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점령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그 어떤 영토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우크라이나의 것이며 그렇게 남아야 한다고 카자흐스탄은 말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군사적 파트너가 아니라 무역 파트너로서 러시아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특별히 인상적인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이런 지지 부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카자흐스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카자흐스탄은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와의 외교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하지만 푸틴의 침공이 가져온 결과는, 그리고 그는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별은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러시아가 분명히 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었지만 결코 동등하지는 않았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 유리한 경제 체계를 설계하고 러시아만이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수년간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앙아시아 대부분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관계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은 카자흐스탄에게 푸틴의 변덕에 따라 러시아가 어떤 나라든 쉽게 적대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더 나쁜 것은 그 이후로 4년 반이 넘는 전쟁이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집단 안보에 대한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우크라이나가 버틸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토카예프와 같은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여론이 옴스크에서 우리가 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카예프의 행동에 진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까지 푸틴의 침공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카자흐스탄이 두 나라 중 더 강력해졌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카자흐스탄은 한때 있으면 좋은 파트너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발전했습니다. 토카예프는 이제 자신이 협상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력의 가장 분명한 예는 러시아가 최근 연료 문제 악화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도움을 요청한 데서 나타납니다. 러시아의 정유 시설이 더 많이 불타고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전역에서 연료 트럭과 탱크 로리들을 계속 파괴하면서 러시아는 연료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6월 말에 저자세로 카자흐스탄을 찾아가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 밖에 길게 늘어선 대기열을 해소하기 위해 5만 톤의 휘발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즉시 동의하지 않고 푸틴의 요청이 있은 지 약 일주일 후에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토카예프에게 두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여전히 카자흐스탄을 필요할 때마다 압박할 수 있는 작은 형제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압박이 카자흐스탄 자체에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둘째, 러시아는 절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전체가 석유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요청하고 있다면 러시아가 정말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렛대입니다. 토카예프는 푸틴이 카자흐스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도 러시아를 필요로 하죠. 카자흐스탄이 판매하는 석유의 대부분은 먼저 러시아 송유가를 통해 다른 고객들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이점도 따릅니다. 그중 하나는 푸틴과 마주 앉아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말이 안 된다고 직접 말하고 이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토카예프의 발언은 이미 명확해진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드론 공격의 여파로 연료와 석유를 판매하는 데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자흐스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나라와의 외교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언급했던 카자흐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드론 공격을 잇따라 감행했으며 특히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터미널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석유 회사들은 하루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순전히 기술적인 결정이라고 설명되었지만 이번 조치는 푸틴의 전쟁이 카자흐스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또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항구인 노보로시스크도 정기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던 전통적인 기지에서 쫓겨난 흑해 함대의 잔당들이 숨는 곳이 된 노보로시스크는 상업 항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을 통해 석유가 흐르며 그중 일부는 카자흐스탄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카예프가 푸틴 대신 떠안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차질로 이어집니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한 가지 점에서 러시아와 비슷합니다. 석유와 가스 부문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에너지 판매가 카자흐스탄 국내 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국가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카자흐스탄이 자국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항구와 터미널에 계속 날아든다면 그것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카예프의 동기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요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토카예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카자흐스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토카예프가 푸틴에게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자신의 야망이라는 끝없는 심연을 향해 계속 돌진하는 한 카자흐스탄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푸틴에게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카예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넘어서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 즉 카자흐스탄이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과 친구가 되려고 한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래 끌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편을 드는 것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커먼 스페이스의 표현대로 카자흐스탄의 다방면 외교 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이든 에피퓨리 작전이든 아니면 중앙아시아로 스며드는 중국의 영향력이든 카자흐스탄은 이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7월 25일은 푸틴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선택할 편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카예프의 짧은 연설 중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들으셨죠? 토카예프는 푸틴에게 현재 러시아의 작전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측으로부터 많은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는 그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반면 서방은 카자흐스탄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전체가 석유를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때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카예프가 신호를 받고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서방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유럽연합의 세 번째로 큰 석유 공급국이기 때문에 토카예프가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식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토카예프는 서방의 영향력을 암시만 했을 뿐이고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온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6월 말에 카자흐스탄은 유럽연합과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그 대부분이 EU로부터 에어버스 여객기 50대를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럽이 토카예프를 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는 전쟁에 지치고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서방이 자국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볼 것이고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서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줄타기를 하던 그 나라는 이제 막 뛰어내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며 서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GIS는 이 상황에 또 다른 변수를 추가합니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석유 구매처로 중국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경로는 2개뿐입니다. 그중 하나는 카자흐스탄의 아타시우주와 중국 신장 지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2024년에 120만 톤의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거의 석유를 생산하지 않는 중국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우 적극적일 것입니다. 중국은 석유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희생시키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위험한 게임에 스스로를 가두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즉 우크라이나, 서방,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부터 카자흐스탄의 지도자가 푸틴 앞에 앉아 그를 굴욕스럽게 만들 용기를 가졌다는 점까지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침공이 거의 5년 가까이 지속된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2022년보다 더 약해졌습니다. 훨씬 더 약해졌죠. 푸틴의 행동은 결국 그에게 되돌아왔고 동맹국이 이제는 평화를 선언할 때가 됐다며 그의 전쟁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카예프가 그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푸틴이 들을까요? 옴스크에서 일어난 일에 푸틴이 충격을 받았을지라도 토카예프가 이제 평화를 추구할 때라고 말했다고 해서 푸틴이 곧바로 평화를 추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푸틴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브르차니 리스트가 키이우 포스트를 인용해 지적했듯이 푸틴은 동맹국들이 이제 멈출 때라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 만큼 합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매체는 푸틴이 강제로 멈추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사건들에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주도권을 잃었고 전장에서나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휴전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새로운 평화 제안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그 제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손에 뚜렷한 결과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푸틴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약속한 승리보다 못한 결과는 그를 축출당할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싸운다면 우리가 방금 본 토카예프의 행동 같은 일이 더 벌어질 것이고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서방이나 동방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자신을 해치거나 러시아를 해치게 됩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남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맹 하나가 더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이 살아서 보지도 못할 앞으로 수년간 러시아에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이것이 토카예프의 진짜 경고이지만 푸틴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들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러시아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푸틴이라는 종양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유럽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모스크바까지 충격을 보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의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 극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유럽 대륙은 앞으로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의존해온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이것은 단순한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나라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파헤치기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나토 정상회담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정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를 비롯해 여러 나토 및 비나토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들도 함께했습니다. 초대 손님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 중 한 명은 2024년부터 총리로 재임 중인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6월 말에 사임을 발표했으며 이는 앙카라 정상회담이 그의 마지막 주요 나토 회의 참석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화려하게 퇴장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7월 8일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유럽 전역에 걸쳐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개발하는 대담한 새로운 유럽 이니셔티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발표에서 총리는 다음과 같아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 강력하고 유럽이 더 주도하는 나토를 실현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국은 이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 군대가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정밀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토가 앞으로도 안전하고 굳건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스타머가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에 이 이니셔티브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 12개국 정상들을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에도 참여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입니다. 이들은 스타머의 발표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는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한층 더 높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중심 정밀 타격 능력 DPS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량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다옥적 이니셔티브를 포함해 조달과 제공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DPS에 506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공동으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오직 중심 정밀 타격 능력에만 5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자국의 장거리 화력 프로그램에 30억 파운드, 즉 4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과 함께하는 공동 스텔스 및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에 7억 7천만 파운드, 즉 1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거리가 2,000km,
즉 1250마일이 넘는 완전히 새로운 지상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50마일입니다. 14억 파운드, 즉 19억 달러도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참여하는 3자 프로그램인 스트라토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후속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큰 효과를 거두며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 2가지일 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전체 자금 규모와 10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무기고를 대폭 확장하고 장거리 타격 및 억제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이야말로 이 정도 규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적기라고 느끼는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독일과 영국처럼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장에서의 대규모 충돌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낮아 보이는데 왜 탱크를 만들고 수십만 명의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돈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러던 중 2022년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유럽 대륙 전체에 영원한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오랜 가정들은 허술한 카드탑처럼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고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가 개발되었으며 폴란드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응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모든 주요 군사지표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열세의 것으로 여겨졌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의 중요성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키우의 군대는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점령지 전역과 러시아의 깊은 대륙까지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물류 거점을 파괴하고 보급선을 끊고 탄약고를 폭파하며 지휘소와 같은 목표물도 타격했습니다. 군수공장, 비행장, 그리고 정유소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전세를 뒤집고 적에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폴란드나 발트 국가들까지 확산된다면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도 키우의 본보기를 따라 장거리 정밀 무기를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러시아가 가장 뼈아파할 곳을 타격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이 장거리 타격 무기 개발을 결정하게 된 또 다른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단연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초강대국이며 나토에는 32개국이 있지만 미국이 오랫동안 동맹 전체 전력의 대부분을 제공해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단순히 보호와 안보 보장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 장비 면에서도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위성, 소프트웨어, 첨단 전투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유럽은 수년간 미국산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만약 나토 국가가 관련된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맹국들은 미국 군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미국산 장비와 무기를 자국 군대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건전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의존이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은 이 의존도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자국 군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맹의 모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자국 GDP의 5%를 국방과 안보에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 역시 투자 다각화를 모색해왔으며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를 구입하는 한편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이웃 국가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500억 달러 규모의 장거리 타격 구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럽이 집단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미국산 군사 장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도도 아닙니다. 단순히 덜 의존적이 되고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를 더 잘하겠다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스크바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가 언급한 것처럼 말이죠. 중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면 영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고가치 군사 목표물과 군대를 움직이는 군수 체계를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침략자도 억제하고 우리의 상호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카라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토는 더 강해졌고 더 유럽적이며 그와 러시아 국가가 제기하는 장기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유럽 지역을 노리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훨씬 더 큰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돌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그 계획들을 무기한 보류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영국의 이번 발표 전체가 분명히 크렘린궁에 경보음을 울리게 했겠지만 푸틴을 진짜로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은 바로 2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새로운 스텔스 및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최고의 미사일들조차도 동일한 문제, 즉 제한된 사거리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최대 550km, 즉 342형계 마일 떨어진 표적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파우루스 KEPD 350 역시 최대 사거리가 약 500km, 즉 310 마일로 비슷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한편 MBDA 미티어는 발사 지점에서 겨우 200km, 즉 120마일까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다양한 고유 기능과 장점을 가진 첨단 무기들이지만 실제로는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가상전쟁에서 이러한 무기들은 제한적인 효용만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스톰 섀도우나 타우루스 미사일만으로 러시아 내 깊숙한 지역의 군수 거점이나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유럽은 수많은 새로운 표적들을 사정권에 들 수 있게 됩니다. 그 표적에는 러시아의 지휘센터, 공군기지, 교통망, 군수 생산시설, 그리고 폭격기 전단이나 방공 시스템과 같은 특정 전략 자산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정밀도가 매우 높고 오차 범위가 극히 적은 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폴란드, 루마니아 또는 발트 3국과 같은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서부 러시아 전역의 표적을 타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의 자산과 기반 시설을 순식간에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발트 지역 침공을 상상해 본다면 러시아군이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유럽은 단순히 그 지역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물류를 교란하고 푸틴의 침략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급로, 집결지, 탄약고, 그리고 전선에서 훨씬 떨어진 지휘부까지 타격할 수 있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중심지가 마비되고 다리가 파괴되며 비행장이 불타오르면 크렘린의 군대는 병력, 무기, 탄약, 식량, 연료를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나라의 군대가 진격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침공당한 국가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현대전이 얼마나 물류에 의존하는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지속적인 타격은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이 새로운 유럽 미사일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공군 기지를 폭격하거나 보급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억제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실제로 미사일을 한 발도 발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가 나토 동맹이나 유럽연합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도 저지르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푸틴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푸틴은 수년 동안 수조 루블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다른 곳에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는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탱크, 미사일, 드론에 쏟아부었습니다. 유럽이 구식 탱크와 장갑차를 신흥국가에 팔아넘기는 동안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자산을 거대한 창고에 비축했습니다. 유럽의 군대가 약해지는 동안 러시아의 군대는 더 강해졌습니다. 푸틴은 만약 나토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대형이라는 위협과 여전히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만으로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간 크렘린의
푸틴의 지도자가 발트 3국이나 핀란드, 폴란드 같은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과 보도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럽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 억지력은 미국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자체의 군대는 너무 분열되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은 점차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에 참여한 12개 국가가 10년이라는 기한을 지키거나 아니면 앞으로 5, 6년 안에 신형 미사일 생산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면 마침내 그들은 자국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고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유럽이 언제든지 그의 군수 지원, 지휘부, 방공망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유럽 침공은 갑자기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방장관 댄 자비스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수십억 파운드의 지원과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국과 나토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래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체계는 우리 군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게 해주어 나토를 강화하고 적들을 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정밀 타격 무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유럽은 단순히 새로운 미사일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나토를 더욱 유럽 중심으로 만들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레디니스 2030 프로젝트라는 더 넓은 범주 아래에 속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유럽이 군사적 준비 태세와 독립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야심찬 목표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2030년이라는 기한이 유럽이 실제 자율성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 2.0 보고서는 세계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약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유럽이 현재 대륙의 군사 역량에 존재하는 10가지 핵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국방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는 자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격차 중 하나는 지휘 및 통제 분야입니다. 유럽은 현대 군사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팔란티어와 같은 자체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격차는 대륙이 대규모로 자유 시스템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천 대의 드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백만 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공과 관련된 여러 격차도 존재합니다. 이 분야의 생산, 탄약, 비축량이 유럽 전역에서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륙은 군사 클라우드와 전투 인공지능, 전략적 수송, 전자전 분야에서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와 JASSM 미사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유럽이 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도 격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이미 새로운 50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다른 여러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정찰 위성 기술, 감시 시스템, 지휘 및 통제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2.0의 저자들은 또한 각국이 자신들의 특정 강점에 맞춘 회복력 있는 주도 연합을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폴란드,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 전략적 프로그램, 장거리 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 정책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은 해양 안보와 전자전 분야에 집중하고 독일은 방공 및 드론 대형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유럽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수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명확한 증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약한 군사력과 빈약한 국방 예산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체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로 다른 나라에 물자를 수출하는 데 중점을 둔 방위 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와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방위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확장되었으며 드론 전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롱넵튠과 플라밍고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많은 방어 체계와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팔란티어 스타일의 클라우드 기반 상황 인식 및 전장 관리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델타는 단 18개월 만에 개발되었으며 이후 미국 외 지역에서 최고의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제한된 자금으로 이런 모든 것을 5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낼 수 있다면 유럽 전체가 지식, 자본, 자원을 모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일이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미사일 계획이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이 더 강한 방위와 억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절반의 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유럽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만약 푸틴이 정말로 발트 3국을 공격하거나 폴란드를 침공할 계획이 있다면 한때 존재했던 기회의 창은 이제 완전히 닫히기 직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군부 고위층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물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와의 정치적 의지 싸움에서 패한 뒤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총사령관이라고 해야겠네요. 시르스키도 물러났습니다. 인기 있는 페도로프의 해임에 대한 반발의 희생자입니다. 푸틴은 이 모든 상황을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혼란이 지나간 후에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휘하게 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전설적인 존재이며 러시아에게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를 이끌고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푸틴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총사령관 미하일로 드라파치가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닥칠 도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5년째에 접어든 푸틴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라파치는 군대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을 촉구하며 정치가 아니라 결과를 위해 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드라파치는 또한 4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 러시아에 대한 타격력 증대,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전력 개발 및 확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는 매우 페도로프다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곧 논의하겠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해임된 국방장관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라파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가 러시아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을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로 안내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도시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케이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갑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그 바리케이드를 뚫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구조물에 구멍을 내며 돌파했습니다. 그 구멍 덕분에 또 다른 장갑차가 뒤따라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 마리우폴 내무부 건물에서 인질로 잡고 있던 경찰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리케이트를 돌파한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미하일로 드라파치였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드라파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활약 영상은 소셜미디어 전역에 퍼졌고 젊은 군인인 드라파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대를 승리로 이끈 공로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 번의 화제가 된 영웅적 행동만으로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4년 드라파치의 활약은 그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 줄 아는 인물임을 우크라이나에 보여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군인들은 최근 임명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은 BBC에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이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드라파치가 장갑차로 바리케이트를 부수는 영상 하나로만 평가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2025년 6월 새 총사령관에 대해 언급했던 또 다른 익명의 장교는 드라파치는 비교적 젊은 장군입니다. 그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곳에 파견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군인인 아르템 쿠랴키는 키이우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드라파치는 우크라이나 군 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얻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장군에 대해 한 편의 영상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임명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 점령군의 반응일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라파치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군의 공식 발표에 앞서 7월 22일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보도가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키릴 페도로프는 텔레그램 채널에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그 유명한 장갑차 영상을 공유하면서 재빨리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증오하고 꾸준히 우리를 증오합니다. 이는 그가 어떤 도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페도로프는 드라파치가 러시아 점령자들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을 사람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이들은 드라파치의 나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43세로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계급을 올려 전쟁을 대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블로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드라파치가 전선을 직접 경험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전임자와 달리 소련 시대의 전투가 아니라 현대식 전쟁 방식에 대해 교육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의견은 드라파치가 우크라이나군, 특히 무인부대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장에 있는 러시아군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허세와 화제가 된 영상들, 그리고 러시아의 두려움 뒤에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미하일로 드라파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인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자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드라파치가 그의 전임자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록 17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은 매우 다른 군사 사조에서 나왔습니다.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성 장군의 전술은 2022년 초 러시아가 키이우를 점령하려 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푸틴이 도시로 보낸 기계화 부대를 우크라이나가 능숙하게 따돌릴 수 있었던 것도 시르스키 덕분이었습니다. 시르스키는 2024년 8월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역공작전을 설계한 주역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로 여겨졌던 푸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가 침공당하는 것을 허용한 인물임을 드러내며 푸틴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시르스키는 점점 더 구식의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시르스키는 1980년대 모스크바 군사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고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러시아의 차세대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여겨졌지만 그는 결코 러시아식 전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으며 인명 피해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 때문에 그를 도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태도는 러시아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인구가 훨씬 적고 상대적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맞서야 하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도살자가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 반 동안 새로운 전쟁 방식을 개발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는 시르스키와 그의 전술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 드라파치 장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대표합니다. 소련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는 서구식 사고방식과 우크라이나만의 드론 중심 전략을 결합해 가져왔습니다. 그는 마리우폴에서 바리케이트를 돌파한 차량을 지휘한 인물 그 이상입니다. BBC는 그가 2021년에 전략 및 작전 훈련을 더 받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갔으며 졸업할 때 대학 최고의 학생으로 명예의 검을 수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라파치는 여러 작전 그룹을 이끌며 크리비리우뿐만 아니라 헤르손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여러 마을을 해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와 그의 병사들은 러시아 정령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라파치는 우크라이나 합동군 사령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와 시르스키 사이에 긴장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헤도로프와 마찬가지로 드라파치는 우크라이나가 시르스키와 그의 소련식 접근법에는 다소 낯선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치르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일부는 시르스키를 방어를 잘 아는 인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타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르스키는 여전히 자신이 배운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쟁 초기에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목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는 것이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할 때까지 충분히 방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군대가 아무리 무너져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오랫동안 증명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티고 살아남을 여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드라파치의 임명은 그 승리를 얻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르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이만큼 이끌어온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으로서의 마지막 발언에서 시르스키는 자신과 자신이 남기고 가는 군대에 대한 견해를 외교적이면서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제 후임자에게 단순히 방어선만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을 타격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군대를 넘겨줍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공세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시르스키는 말한 뒤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 말을 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일은 전쟁입니다. 직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저는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인수인계는 이미 이루어졌고 시르스키는 원활한 이양을 위해 자신이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합니다. 드라파치가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데 있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어 보이고 러시아 진영에 두려움을 줄 만한 면모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드라파치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임명은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그가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무엇을 할지가 진정한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드라파치는 우크라이나를 이끌고 푸틴의 전쟁 기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드라파치가 우크라이나군에 가져다주는 것 중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휘 아래 복무하게 될 군인들의 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드라파치가 전쟁 중에 성장한 새로운 세대의 장교 중 한 명이라고 지적합니다. 전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 역시 비슷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의 해임 소식에 우크라이나 거리에서 분노가 쏟아지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고위 지휘부가 부패와 싸우고 군 내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려는 젊은 장교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드라파치 역시 페도로프가 이루고자 했던 변화의 약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희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사기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 난방이 끊기면서 민간인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키이우의 70%가 전기가 끊긴 상태였고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 지쳐 푸틴의 변덕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적어도 그게 러시아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회복해왔지만 잠재적인 병사들이 전선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라는 위기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에 전술연구소 약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무단 이탈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만 명의 시민들이 의무 군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지탱해왔던 애국적 동원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인구가 4배나 많은 적과 맞서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르스키의 도살자라는 평판도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드론, 지상 로봇, 그리고 다른 기술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격에 투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다소 추측에 불과하지만 드라파치와 함께 일해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말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병사들 중 한 명인 올렉산드르 바도비첸코 대령은 프라브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파치가 결코 무의미한 임무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작전을 계획하면서 지휘관들의 보고를 들을 때 그는 항상 가능한 한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임무를 완수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드라파치가 우크라이나 전체 군대에 같은 방식의 접근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는 시르스키보다 더 적은 인명피해로 동일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병사들을 아끼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때 징집을 피했던 이들까지도 군의 이때에 싸우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희망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드라파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크라이나의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될 때 했던 약속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과 군대로부터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련식 사고방식의 비판자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드론 전쟁의 초기 도입자이기도 합니다. 가디언지가 지적했듯이 드라파치는 단절을 상징합니다. 소련식 전술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에 만연한 소련식 지휘체계와의 단절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의 초점은 바로 그 부분에 맞춰질 것입니다. 즉, 낡은 체계를 해체하고 하급 장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체계로 대체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지휘 체계를 다소 분산시키고 신뢰를 보여주며 세세한 간섭을 줄이는 것이 드라파치가 우크라이나의 지휘 체계에 가져올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분명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드라파치는 전장 관리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일상적인 운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체계를 변화시키는 더 큰 과제는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드라파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그것이야말로 러시아를 정말로 걱정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에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식 전쟁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싸울 것이라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시르스키는 결국 모스크바 군사 아카데미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드라파치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다르고 러시아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드라파치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현대식 전쟁 방식을 지지하는 인물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히 2026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복무한 실제 전투 경험까지 더해지면 드라파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변화, 즉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과 끊임없는 적응력입니다. 게다가 드라파치가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것은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인물 미하일로 페도로프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앞서 드라파치와 페도로프의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목표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도로프의 퇴진으로 인한 소란 역시 드라파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눈에도 띄었을 것입니다. 드라파치의 임명이 페도로프가 불과 몇 주 전에 해임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페도로프가 해임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정식 국방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첩보국장 예브헤니 카마라가 현재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가 후임자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임시로 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임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르스키가 떠난 지금 페도로프의 이름이 다시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페도로프 본인은 젤렌스키로부터 다른 직책을 제안받았다고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리는 세 곳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세 자리 중 두 자리는 대통령과 총사령관으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페도로프가 불과 몇 주 전까지 맡았던 국방장관입니다. 페도로프는 부총리 자리마저도 거절하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파치 역시 페도로프의 지지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페도로프와 시르스키가 7월 초에 충돌하기 시작했을 때 라파치는 페도로프를 지지하며 그를 국방부 내에서 군대의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의 변화, 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힘쓴 인물입니다. 페도로프 역시 같은 호의에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젤렌스키와의 회의에서 라파치를 지지했고 프라브다에 따르면 라파치가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을 받도록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방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장벽이 되는 것은 바로 젤렌스키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존심을 접고 페도로프를 다시 임명할 의향이 있을까요? 시르스키의 해임은 그럴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페도로프가 돌아와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소련 시절의 마지막 족쇄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본다 해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드라파치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9월 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러시아가 시작한 봄과 여름 공세를 훌륭하게 막아냈지만 가을이 오면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9월에 공세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푸틴이 마침내 울며 겨자먹기로 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해 경고하면서 푸틴이 9월 러시아 의회 선거 이후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공격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올 가을 대규모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로 입수했습니다. 젤렌스키가 그의 1일 저녁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새로 임명한 총사령관인 그 영웅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의 임명을 둘러싼 행복과 희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결과이며 드라파치가 이를 이뤄내야 합니다. 전장에서 전설이 된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게 악몽이 되길 바라는 그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드라파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어느 한쪽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총사령관이 즉각적으로 집중할 지역 중 하나는 콘스탄티니우카입니다. 러시아는 요세벨트의 핵심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그 도시에 절묘한 함정에 유인했고 그 함정을 작동시켜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파치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작전 유형입니다. 이 작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우크라이나 군대 내부의 변화를 다루는 저희 영상들을 더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